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통령 후보로서 출마하는 그러한 내용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백악관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음울한 분위기는 골수당원까지 삼켜버릴 정도였고 1920년은 민주당의 해가 되기 힘들다는 걸 깨달은 실력자들은 선거 전에 뛰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유력한 후보가 없었던 까닭에 44번의 투표가 치러진 뒤에야 제임스 콕스 오하이오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것이죠. 그리고 부통령 후보 지명은 큰 문제거리가 아닌 듯 했는데 모든 후보가 전당대회를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하이오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기 때문에 민주당 원로들은 지역 안배를 꾀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상당히 중요한 뉴욕주 출신이었고 유명한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한 독자적인 활동으로 명성을 얻은 데다가 젊고 또한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병든 우드로 윌슨에게 여전히 충직한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데 적합한 듯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야 루즈벨트는 박수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루즈벨트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것은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것이죠. 부통령 후보로서 그는 패배해도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는 당을 위해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하루하루 선거운동에 매진하면서 미래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긍정적 자산을 차근차근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선거운동에 혼신을 다했고 기차로 거의 40주를 돌아다니며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는 것이죠. 루이스 하우의 회상에 따르면 누구도 프랭클린의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말리지 못했다. 너무도 열심이어서 우리는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뒤쫓아다니며 돌봐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측근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기차가 멈추는 곳마다 고집스레 연설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하우에게 언젠가 내가 당선되면 이 사람들이 내 주인이 될 테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한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기차에 동승한 한 기자는 그가 유세 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경탄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당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의 800회에 가까운 연설을 하는 동안 루즈벨트의 연설은 점점 매끄러워져 갔는데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강경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연설한 까닭에 지극히 몸이 건조한 주제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너는 프랭클린이 연설 도중 머뭇거려도 연설을 계속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를 않았는데 오히려 세라에게 요즘엔 그이가 연설을 시작하면 약속한 시간에 끝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됐어요. 10분이 항상 20분, 30분, 그리고 45분이 돼요. 또 저녁 연설은 거의 2시간이에요 라고 하며 또한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앞에 나가 손을 흔들며 연설을 끝내라고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그이의 옷자락을 획 잡아당겨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경험 부족과 자만심, 누적된 피로와 즉흥성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루즈벨트는 몬테나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언급하며 해군성 차관보로 일할 때 두 작은 공화국의 건국에 관계하였습니다. 특히 IT 헌법을 직접 썼습니다. IT 헌법, IT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루즈벨트가 직접 그 헌법을 쓴 모양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상당히 괜찮은 헌법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그 발언은 심한 과장이기도 했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워런 하딩에게 역습의 빌미를 주었는데, 하지만 그 이야기는 선거전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거리가 아니어서 금세 사그라들었고, 여하튼 프랭클린은 부통령 후보로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프랭클린은 물론 그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에게 극히 불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랭클린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데는 딱 적합한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표차로 패했지만 처음부터 패배를 예상한 까닭에 루즈벨트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으며, 루즈벨트는 그 최악의 패배를 지극히 만족스러운 항의였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는데, 특히 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었다.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루즈벨트는 많은 강점을 보여주었는데 그중 유능하고 강직하며 충성스러운 팀을 규합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는데, 예컨대 루즈벨트는 이 후보를 위한 사전 공작원으로 스티브 얼리라는 사람을 사전 공작원으로 이렇게 내세웠고, 또한 당시 이 스티브 얼리는 당시 통신사의 기자였는데 그는 훗날에 백악관 언론 담당 비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백악관 언론 담당 비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중에 루즈벨트와 함께 행정부를 이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 초기 선거부터 함께 했다는 것이죠. 또한 연설문 작성자로 선택된 마빈 맥킨타이라는 사람도 이 루즈벨트가 자신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그러한 인물로 채용했는데, 훗날 루즈벨트의 일정 담당 비서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일정 담당 백악관 비서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뉴욕 사무실 운영 책임자로서 그는 해군 관료들과 복잡한 문제를 협상할 때 도움을 주었던 노련한 관리 찰스 메카시를 고용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같이 했는데, 훗날 이는 메카시는 루즈벨트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초기 정치활동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결국 끝까지 백악관에 가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때까지 계속 쭉 같이 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루이스 하우라는 인물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루즈벨트의 곁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기차를 이용한 오랜 선거 유세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카드놀이를 즐기면서 선거 일정을 준비하고 지역 문제를 연구하며 연설문을 작성하는 중압감을 떨쳐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런 연설하고 또한 선거운동하는 것을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카드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죠. 루즈벨트는 그 기차 유세에서 마음을 함께하는 형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며 그때를 소중한 추억거리로 오랫동안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기차 유세를 함께한 측근들 하나하나에 티파니 황금 커프스 단추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티파니 황금 커프스 단추를 이제 루즈벨트가 자신과 함께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앞에 그의 이름 약자인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FDR 이렇게 적힌 뒤에는 수령자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것을 선물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들은 훗날 커프스 단추 클럽이라는 걸 창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커프스 단추 클럽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강력한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비서 마거레트 미시 르핸드는 그리고 엘리너 루즈벨트의 아내, 그리고 뉴딜 구제 프로그램을 주도한 해리 호킨스, 그리고 선거 연설문 작성자이자 보좌관이던 세뮤엘 로젠먼이 가담하면서 이 단추클럽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국가를 이끌 만한 그러한 능력과 지도력을 갖추었음을 이 조직의 초기 팀원들에게 일찍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루즈벨트에게 무작정 헌신한 것은 아니었고 기차 유세를 함께하면서 수개월 동안 그를 지켜본 뒤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누구도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항상 프랭클린이라 불렀던 극소수 중 한 명이었던 루이스 하우는 그가 대통령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를 대통령감이라고 확신했다. 사고가 있지 않으면 그가 틀림없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회고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랭클린 루즈벨트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인품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능력이란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루즈벨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야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커프스 단추 클럽으로 하나로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루즈벨트가 향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미와 빌미가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떤 리더십에 대한 능력을 프랭클린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인하여서 백악관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과 당시의 민주당의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루즈벨트의 부통령 출마가 이루어진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루즈벨트는 제임스 콕스와 함께 출마한 대선에서 낙선하게 되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만난 루이스 하우 그리고 스티븐스 얼리 그리고 마빈 맥킨타이어, 찰스 메카시 등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향후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루즈벨트 행정부의 주축을 이루게 될 인물들과 유대를 이루게 되었음을 탁월하게 잘 설명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선거를 통해 루즈벨트의 대선 과정에서의 팀원들과의 관계에서의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의 모습, 루즈벨트는 하나의 부드러운 리더십이죠. 소프트한 이 부드러운 리더십이었다. 온유한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카리스마라고 해도 막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드러운 리더십의 모습을 루즈벨트의 회상독에서 그의 언급, 즉 마음을 함께하는 형제를 느끼는 선거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루즈벨트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루즈벨트가 기차 유세를 한 멤버들에게 준 커프스 단추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커프스 단추 클럽으로 이어진 정과 이 조직의 마거리트 미시 르핸드, 엘리너 루즈벨트, 해리 홉킨스 및 세뮤얼 로젠문이 함께함으로써 훗날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 및 행정부 구성에서의 중요한 지원 조직으로 발전하게 됨을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제임스 콕스와 함께한 대선에서 루즈벨트가 보인 선거운동에 대한 열심과 리더십은 비록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에게 대통령의 가능성을 나타낸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진선거지만 루즈벨트에게 굉장히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인지도를 확보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을 얻어나갈 만한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루즈벨트는 그가 이 패배한 선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번째는 승패를 떠나서 자신이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 선거의 어떤 결과치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라든가 함께하는 팀워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서 루즈벨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결국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를 강력히 지지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 리더십의 굉장한 어떤 잠재력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몰두하지 않고 그 과정을 중시하고 정말 그 가운데 배울 것을 배워나간다면 선거가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마다 계속 돌아오는 것이고 바로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선거활동을 함을 통하여서 이 선거가 재미있구나, 이런 정치활동이 즐겁구나, 함께 팀워크해 나가는 것이 보람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지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다음번에도 바로 그러한 선거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겠죠.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다음 선거도 또 함께하게 되겠죠. 이러한 팀워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된다면은 그의 리더십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언젠가는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실패한 선거에서도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나 태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제는 네 번째로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7월) 22세로 대학교 4학년이던 린든 존슨,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린든 존슨은 철도위원장에 출마한 전 텍사스 주지사 패트 네프를 대신해 첫 정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계기로 불가사의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존슨은 결국 워싱턴 DC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헨리는 작은 마을 외곽에서 열린 연례 행사에서, 그러니까 헨리라는 그 마을 이름, 헨리라는 작은 마을 외곽에서 열린 연례 행사에서 린든 존슨은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중남부 텍사스에서 무척 중요한 행사였고 린든이 10살 때 아버지 샘 존슨과 함께 참석한 행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단위 공직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이 행사와 함께 종일 계속되는 그런 연설에 참가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계속 연설 페스티벌인 거죠. 연설을 계속하는 어떤 그런 연설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바베큐와 야외 활동을 즐길 때 후보들은 임시로 만든 연단에 차례로 올라가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이죠. 분위기 알겠죠? 한쪽에는 막 사람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후보들이 계속 올라가서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계속 연설을 해나가고 사람들은 바베큐 먹으면서 그 연설을 듣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축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치활동 역시 하나의 축제처럼 즐거움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의 어떤 묘미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경매를 통해 생산물을 처분하고 소문을 주고받으며 정치에 대해 토론하려고 마을 광장에 모여든 농부들을 앞에 두고 한 세기 전에도 들었을 법한 유머와 허풍, 지역 자랑이 되풀이됐다는 것입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즈음에 사회자가 패트 네프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사회자는 다시 그 이름을 불렀고 그를 대신에 연설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서 나서지 않았고 주의원 웰리 홉킨스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연설회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려는 순간 군중 틈에서 한 젊은이가 두 팔을 흔들며 걸어 나왔고 제가 패트 네프를 대신해 연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린든 존슨이 거기에 자원해서 연설자로 나선 것이죠. 검은 곱슬머리의 키다린 청년은 연단으로 쓰인 마차 뒷문에 올라서서 자신을 샘 존슨의 아들이라 소개했다고 합니다. 샘 존슨은 그 당시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샘은 8년 동안 주의원을 지내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홉킨스의 회고록에 따르면 10분간 계속된 린든의 연설은 패트 네프를 대신한 감동적인 명연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린든은 저는 지금 텍사스 존슨 시티에서 프레리 도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법리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말발로 이게 변호인들을,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프레디 도그 로이어. 특이하죠. 프레디 도그 로이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디 도그 변호사는 법을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은 판례보다 열정적인 변호에 의존해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 젊은 린든은 자조직이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이 노련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패트 네프를 대변하는 역할에 몸을 던진 이유를 알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쓰는 젊은이의 모습을 청중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바비큐를 먹으면서. 그 연설은 젊음의 열정과 진지한 목적의식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제 홉킨스가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훈변은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울림이 있었고 그가 연설을 끝내자 청중은 휘파람과 우레 같은 박수로 화답했고 그의 연설은 헨리 행사의 히트작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떤 연설의 능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겠네요. 린든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정치적 야심에 동질감을 느꼈는데 샘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현관 앞 목재 흔들 의자에 앉아 서너 명의 정치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녁이면 린든은 현관문 뒤 어둠에 숨어 주의원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으며 린든은 그들의 정제되지 않는 역동적 어법을 좋아했고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깊은 지식에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치적인 열정이 있으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또 정치를 하니까 함께 온 의원들과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정치의 정체 그것들을 배워나가고 거기에서 묘미를 느꼈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은 나는 아버지를 따라 주의회에 가는 걸 좋아했다.
이제 린든 존슨의 말입니다. 방청석에 몇 시간이고 앉아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았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의사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샘 존슨은 주의회 의사당에서 인기가 좋은 의원이었는데 샘은 아들에게 내가 사람들로 북적대는 방에 들어가서 누가 너를 좋아한다고 누가 너를 좋아하고 누가 너를 싫어하는지를 즉시 알아낼 수 없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미리부터 이 아들에게 조언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지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한 동료 의원이 회고에 따르면 샘은 무척 친절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샘은 원래 격정적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지만 한 이웃은 불같은 성질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아 금세 사라졌고 어김없이 멋진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회상하며 샘은, 그러니까 린든 존슨의 아버지는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공익기업을 규제하며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지한 진보적인 민주당원으로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샘은 약자를 옹호했고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가난한 농부와 퇴역 군인 및 전사자인 미망인을 도왔으며 한 친구에게는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철이 들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은 아버지와 판박이었는데 둘 다 긴 팔과 길쭉한 코 또한 큼직한 귀를 가졌고 사팔뜨기였다는 점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생긴 모양이 아주 흡사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껴안는 방법도 린든이 아버지에게 배웠던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샘은 같은 시기에 주의원을 지냈고 나중에는 연방 하원 의원까지 지낸 라이트 퍼트넘은 이제 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거리도 똑같았고 초조할 때 보이는 버릇도 똑같았다라고 이렇게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사교적이던 린든은 누구와도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연로한 여성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이 어떤지를 상냥하게 물어 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예의범절이 좋으니까 이게 나이 든 어머니들이 지나가면은 항상 인사하고 잘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이 든 할머니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친화력 있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린든 존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남자들이 길에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그들 옆에 서서 정신없이 정치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 10살 때는 방과 후에 세실 매덕스의 이발소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그곳이 정치와 최신 소식이 논의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뭉치고 같이 한 곳에 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기에는 이제 구두 닦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리더십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잘 밝혀 설명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의 자질의 발현과 가정 환경과의 관계는 무엇이겠을까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환경을 갖추었을 때 그 사람이 리더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정치인이면 자식이 정치인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로 그러한 경우로 대통령 된 사람이 2명이나 있고, 여하튼 바로 이러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리더십으로 자녀를 좋은 리더십으로 기를까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또한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가르침을 리더십이라는 것과 함께 또한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우리 하나의 교육의 현실인 것이죠. 정말 우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너무 이제 입시 위주니까, 그러니까 뭐 인격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취약하고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리더십으로 키울 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른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하나의 한 명의 리더로서 길러내고 또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나라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뭐 어리다고 해서 우리나라 어떤 현실 정책 이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저히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치가 어떻고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애들은 듣다가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의견들이 스스로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고 일단 그것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며 관련해서 린든 존스의 어떤 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이 아버지를 따라 주의사당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선거 유세를 다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포드 모델 T를 타고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다녔고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모든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가 주로 말했다. 아버지는 지역 현안과 작황, 본인이 주의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거론하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만든 커다란 빵과 잼을 담은 통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유세에 지치고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앉아 빵을 썰고 잼을 발라 나누어 먹었다. 그때만큼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모든 집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반겨주었다. 밖이 지독히 더운 때에는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도 대접받았고 추운 때는 뜨거운 차를 대접받았다는 것이죠. 때때로 나는 그 시간이 영속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이 린든 존슨에게는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정말 하나의 추억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자신 스스로도 정치로 나서고 또한 그 활동들을 하기를 본인이 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 나서지 않는데 거기에 바베큐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또한 연단에 서서 또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원할 수 있고 바로 이런 것에 스스로가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목가적인 선거 유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족 간의 불화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따뜻하게 위안받는 기회를 주었는데 왜냐하면 존슨의 집안에는 거의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린든은 툭하면 흥분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가정환경 탓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린든 존슨의 그 부모님들의 그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린든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린든 역시도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런 것들이 툭툭 은연중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린든은 평생 안정과 불안정, 확신과 순종, 상냥함과 잔혹함, 용서와 조롱,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욕망과 통제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바로 어릴 때 이런 안정적인 그런 정서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어떤 감정적 변화가 좀 큰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안정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신만만하고 낙천적인 성품을 함양한 반면에 린든 존슨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타협했어야 됐는데 두 분의 세계관이 확연히 달라 크게 충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존슨의 어머니 리베카 베인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혼한 첫 해가 자신의 삶에서 최악의 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슨에게 입보름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과일 나무가 완벽한 간격을 두고 심긴 과수원, 계단식 화단, 널찍한 산책로가 있고 하얀 말뚝 울타리가 둘러진 2층 돌집에서 자란 그녀가 외딴 곳에 있어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는 샘 존슨의 작고 어수선한 오두막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당연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그 신분 자체가 아주 엄청난 격차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베카는 대학 교육을 받은 변호사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리베카가 받고 또 스스로는 변호사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여자가 대학에 거의 다니지 않던 시대에 베일리 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으로 그녀는 작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늠름하고 역동적인 샘 존슨이 초선 주의원이 되었을 때 가족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대신해 그녀는 존슨을 이제 인터뷰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 갑작스러운 구원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 존슨이 이제 레베카 베인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결혼 프로포즈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뒤따라서 결혼이 이어졌는데, 완전히 다른 성격과 이상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이 결혼 이후에 뒤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결혼 전에. 근데 바로 이런 것이 뒤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베카는 문화와 책을 좋아했고 철학과 문학에 대한 지적 토론을 즐겼지만,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밤늦게까지 정치 동료들과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생각하는 면이 너무나 달랐고, 특히나 이 샘 존슨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리베카 입장에서 상당히 결혼 이후 황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리베카는 샘이 연방의원에 출마해 그녀를 워싱턴에 데려가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좀 더 큰 물에서 노는 것보다는 워싱턴이라는 대도시에 가서 살고 싶었던 게 이 리베카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샘이 고향을 떠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드러냈고,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고 닭에게 모이를 주는 따분한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빨래를 삶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야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없어 그녀가 읽지 못한 책들이 침실에 길길이 쌓였고 글을 쓸 시간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결혼 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린든의 회고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 내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졌다. 나는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자신이 못해본 걸 린든 존슨에게 다 시킨 것이죠. 처음에 린든은 리베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인 듯 했는데,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처럼 착한 아이, 또 그처럼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아이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며, 린든은 2살이 되기 전에 알파벳을 배웠고 4살이 되기 전에 읽기와 쓰기를 완전히 습득했고, 또 3살에는 헨리 롱펠로와 엘프리스 테니슨의 장시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 하나에 비상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린든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시를 암송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좋아했다. 그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암송을 끝내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힘껏 끌어안는 바람에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라고 그렇게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리베카는 내 아이를 더 낳았지만 린든을 가장 총애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나, 우리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던 때가 기억난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이기게 해주었다. 심지어 규칙을 바꿔서라도 나를 이기게 해주었다. 왜냐하면 아들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잘 알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좋았다. 그 덕분에 나는 내 존재에서 자부심을 느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십으로 자라나는 것에 그 부모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느냐,
얼마나 자신감을 심어주느냐. 이게 바로 어머니의 어떤 큰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어머니가 린든 존슨을 잘 키우고 또한 잘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에는 밝은 부분의 반대편은 똑같은 크기의 어둠이 있는 법인데 린든 존슨은 평생 불안감을 얹고 살았으며 어머니는 그가 바라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은 즉 그가 빈둥대며 바이올린과 춤 공부를 게을리하면 그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걸 하면 애정을 표현하고 그 좋지 않은 걸 하면 그냥 애정을 거두고 이런 식으로 애정을 가지고 어떤 조건부를 하다가는 린든 존슨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린든은 당신을 회상하며 내가 그런 공부를 게을리하면 며칠 동안 어머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를 죽은 사람처럼 대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누이들을 유난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린든 존슨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조건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어떤 애정을 사용했다는 측면은 굉장히 좀 린든 존슨에게는 도리어 단점으로 많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거나 바싹 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사랑은 순종과 성취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훗날 존슨은 친구와 동료, 보좌관을 대할 때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 리더십 형태가 그대로 리더십으로 발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관용과 사랑의 대가로 완전한 충성과 최고의 업적을 기대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배신으로 인식하고 사랑과 배려를 거두어들였으며 이런 행동 패턴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존슨의 냉대 존슨즈 프리즈 아웃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행동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된 리더십 형태로 발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하튼 대통령직으로 훌륭하게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제 낳게 된 어떤 전화위복의 그런 일들이 되었지만 아무튼 그런 리더십 자체가 본인이 힘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한다는 것이. 이야기 꾸미기는 에이브라함 그리고 시어도 프랭클린에게 그랬듯이 린든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의 긴장 상태가 격화되면 린든은 완벽한 피난처인 길알에 있던 친할아버지의 집을 찾았고 린든은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1시간 이상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참 힘든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샘 일리 존슨 시니어는 텍사스 목장에서부터 치스홀름 산길을 따라 캔자스 주의 에빌린까지 1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갔던 카우보이 시절을 손자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는데 린든은 당신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현관 앞 흔들의자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그처럼 신나는 삶을 살았던 고구의 노인이 내 할아버지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어떤 리더십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샘 존슨 시니어는 이런 초기의 모험들을 중대한 이야기거리의 보물창고로 삼은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훗날 린든 존슨이 리더십 개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소떼를 이끌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소떼가 도망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카우보이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예요.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양떼를 이끄는 리더십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마음껏 그리면서 그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황량한 경계지에서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슴 사냥꾼들의 이야기가 시어도 루즈벨트가 영웅적 남성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듯이, 그러니까 시어도 루즈벨트는 사슴을 잡기 위한 어떤 사냥꾼의 그런 모습, 여기에서 어떤 리더십의 하나의 어떤 형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소몰이 이야기를 린든 존슨이 대담한 카우보이를 이상화하면서 남성다움의 이란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바로 1500마리의 소를 몰고 가는 그 카우보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리더라면,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형상, 하나의 상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서부의 과장된 전통은 존슨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황량한 경계지에서 살아가며 신체적 위험과 쓰라린 역경을 견뎌낸 에이브라함 링컨만이 가족의 과거를 낭만적으로 근사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은 실제로 그 고통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안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게 하나의 어떤 부유한 그러한 어떤 상태에서 경험한 그런 거니까 이게 생존이 아니니까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들을 아주 향수처럼 가지고 있는. 하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은 향수가 아니라 그건 고통스럽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이게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시각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린든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그부들도 린든의 뛰어난 지능을 인정했는데 한 그부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매우 영리했다. 또래 아이들은 그에 비교되지 않았으며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도 린든이 자신들보다 더 유창하게 말하고 생각한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일찍 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린든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중하지 못했고 숙제를 제때 끝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는 린든에게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과제물을 소리내어 읽게 하면 린든은 준비성 부족을 읽게 하며 린든의 어떤 준비성 부족을 치료해보려고 자기 어머니도 노력한 것이죠. 하지만 린든은 어머니의 감지에 쉼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린든은 항상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강제하려고 묶어두고 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의 유년 시절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특수한 형태의 환경, 그리고 그 결과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리더십적 자질을 키우는 것을 언급하면서 린든 존슨의 리더십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린든 존슨이 어떻게 해서 어떤 리더십적인 이미지와 형상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역추적해 가니까는 그 당시에 린든 존슨이 부모님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린든 존슨이 할아버지한테 자주 와 있고 할아버지가 과거의 카우보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린든 존슨이 리더십을 가지게 된 하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으로 나아가게 된 하나의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어린 시절을 역추적해 들어가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시각이고 또한 그런 어떤 분석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그렇다면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사슴사냥꾼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라든가 린든 존슨이 카우보이 소녀가 1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화인 것이죠. 바로 이런 리더십의 하나의 이미지화를 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어떤 리더들의 이야기, 저처럼 이게 책의 내용들을 그냥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리더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 예전에 제 책상 앞에도 위인전이 쫙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링컨도 있었고 막 여러 위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리더십의 이미지를 스스로 안에, 내면 안에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게 되는데, 이처럼 바로 그런 인물들을 많이 접하고 읽고 가급적이면 실제로 이렇게 의사당에 나와서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는 것,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면담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껏 리더십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 교육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어릴 때 이런 리더십 교육, 리더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린던 존슨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지금 좀 따뜻해졌다가 막 추워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환절기 날씨 조심하시고 또한 이 가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10월 유익하게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